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후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난해 취임 이후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수치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to happen. They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If I were president, I wouldn't have allowed it. But he's got them.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지만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김 위원장은 괜찮을 거라며 북핵 관리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And I know Kim Jong-un very well, and he's going to be fine. As long as we have a smart president, he's going to be fine.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피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Is your goal in trying to re-engage with Chairman Kim still denuclearization?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but I d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s you know.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의 임기 동안 잘 행동해온 누군가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수입하면서도 자신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직접 밝히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회담 성사를 위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답변을 회피하고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트럼프의 북미 대화 띄우기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입장일까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북미 정상 간의 소통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이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모르는 최고 지도부의 유일한 대외 정책일 거라고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관계는 훌륭하지만 사적 친분과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무력 강화는 매우 상식적 행동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한밤중 공개한 3,000자 분량 장문의 입장 발표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북미 대화를 둘러싼 섣부른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런 관계가 정책적 양보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 그 서로 확 그어버리는 거죠. 현재 조건에서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군사연습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오히려 UFS가 진행 중이란 현실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은 무한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는데 향후 추가 파병 가능성까진 닿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이 부쩍 불편해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기조에는 다시 한번 바짝 날을 세우며 만에 하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선멸적 맹격을 직접 받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늦은 밤에 직접 SNS에 글을 올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냉담한 반응으로 자칫 북미 대화 동력이 꺼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윤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의 핵심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강한 지지와 격려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조성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자신은 이를 돕는 페이스메이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존 구상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장이 흥미 없다며 연습 축소를 폄하한 직후 이 같은 메시지를 낸 건 역시 트럼프의 대북 대화 의지와 발을 맞춘 페이스메이커 역할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안보 우려 진화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 중이고 GDP 대비 국방비 3.5% 달성을 추진하는 등 방위력을 충분히 갖춰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자주 국방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국내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이란 문제 협조 부족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을 의식한 듯 법적, 정책적 범위 안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도 명시했습니다. 북한의 밀당 속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분을 세워주며 판을 다잡고 나선 가운데 11월 북미 정상 간 재회 가능성을 둘러싼 남북미 3국의 물밑셈법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용산 곳곳에 대한 택지 전환과 공급량 확대 문제로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늘 오전 10시 40분 서울 정동에 있는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활용 방안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부는 공론화를 거쳐 용산 어린이 정원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등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건설 가능 부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미래 세대를 위해 도심의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반등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힌 SK하이닉스도 장중에 10% 넘게 급등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급등 출발한 코스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3.23% 오른 채 출발했는데 오전 11시 10분 기준 6,900선까지 오르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37% 상승 출발했는데 현재도 840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도체 투톱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7%대 급등 출발한 SK하이닉스가 오전 11시 10분 기준 12.8%에 169만 2천 원에 거래되며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40조 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하고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으며 주가 상승 기대감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도 같은 시각 기준 10.1% 상승한 27만 1천 원에 거래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코스피 급등세에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오전 한 차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의 국채 재매입 규모 확대 발표로 미 국채 금리가 진정세를 보인 것도 증시 훈풍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끈 반면 개인은 대규모 매도에 나섰습니다. 어제 10개월여 만에 1,300원대에 진입한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1,380원 후반과 1,390원 초반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거제에는 현재 수마가 핥히고 간 그런 흔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군과 지방정부에서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김다영 기자. 네, 저는 지금 경남 거제 장평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8시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군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만 장병 150명이 넘게 투입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보시면 장병들이 삽을 이용해서 흙을 옮기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또 대형 폐기물들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학교 주변으로는 흙먼지가 많이 날리고 있기 때문에 눈을 뜨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군 장병의 목소리를 직접 담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드려 나왔습니다. 하루빨리 거제도민분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해복구 작업해보겠습니다. 네, 이곳 장평초등학교에서는 거제에 쏟아진 물폭탄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뻘밭으로 변해버린 운동장 바닥인데요. 취재진이 장화를 신고 주변을 둘러보려고 했는데 발이 푹푹 빠져서 한 걸음을 딛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초등학교 옆에는 병설 유치원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도 피해를 본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책상과 의자, 장난감 등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사실상 거의 모든 물건이 망가진 채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부모와 교사들 우려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육군과 자원봉사자들은 오늘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거제 학교 시설은 모두 45곳이고요. 이 가운데 36곳은 정상 운영, 8곳은 휴업, 1곳은 개학 연기 조치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특히 영남에는 최대 60mm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중부지방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이달 말에는 태풍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비 전망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증기가 많이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있습니다. 저녁까지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는 많게는 60mm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소나기는 좁은 지역에 짧고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폭우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경남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중부에 비도 예보돼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을 지날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비의 양은 많지 않아 이틀 동안 최대 6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태풍도 변수죠. 18호 태풍 사우델이 북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18호 태풍 사우델은 현재 괌 남동쪽 해상에서 강도 1의 세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점차 북서지다며 발달해 다음 주 초에는 강도 4까지 강해진 뒤 일본 오키나와 해상까지 올라올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기상청 모두 비슷한 진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아직 태풍이 멀리 있는 만큼 여러 수치 모델의 예상 진로가 매일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어제와 달리 오늘은 우리나라로 향하는 경로는 나타나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이동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아직 변동성이 큰 만큼 당분간은 태풍의 진로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더위 상황도 알아보죠. 당분간은 무더위가 계속된다고요. 네, 간밤 제주와 인천, 부산, 여수 등 전국 14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최저기온이 24도로 열대야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체감온도는 26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낮더위도 계속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울산에는 폭염경보가, 영남 대부분 지역과 충청, 호남 곳곳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30도에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비나 소나기가 내릴 때는 기온이 잠시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높은 습도의 기온도 다시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서 서울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면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방금 전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님 뵙고 몇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이 용산공원만큼은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지뢰 공간, 여가 공간, 그리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본체 부지에 대해서 그 일정 부분이라도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그리고요. 용산에 대해서는 용산공원 부지 인근의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를 해보자는 일종의 저로서는 절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캠프 킴 부지라든가 경리단 부지라든가 한국은행 또 외교부 주차장 부지 이런 그 몇 가지 부지 며칠 전에 권영세 국회의원님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 근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 대책이라든가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 기반 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역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마 검토를 해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외에는 질문이 있으시면 네, 그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손 들어주시면 네, 저기 YTN 양일혁 처장님. 안녕하세요. YTN 양일혁 기자입니다. 엊그저께 권영세 국회의원 끝나시고 백불하실 때 기자들한테 말씀하시기로 아직 정부의 정확한 용산공원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입장을 들은 게 없다. 듣고 서울시의 분명한 입장을 이제 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늘 대화에서 어떤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들으신 게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지금 세우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용산공원 본체 부지 내에 어떤 부분을 주거 용도로 전용할지에 대한 말씀은 끝까지 특정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요. 도대체 어느 부지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정리된 입장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교 숙소 부지라든가 군인 아파트 부지라든가 방사청 부지라든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어린이 정원 부분이라든가 병원 부지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아직도 고민 중이다. 이런 정도의 입장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에 상응하는 입장을 정리하기가 아직은 좀 어렵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뉴스원의 김종균 기자님. 시장님, 지금 상황에서 저쪽에서는 무조건 강행할 것 같은 뉘앙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특별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 만약에 정부 여당이 강행을 할 경우 어떻게 시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글쎄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법안을 개정을 한다든가 하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것을 막을 힘은 없죠.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 서울 시민 사이에서는 용산공원 부지와 같은 이런 확보하기 힘든 녹지 면적을 공원화해서 시민들의 100년, 200년 후에 세대까지 물려줘야 할 삶의 지뢰 공간으로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아마 혹시라도 정부 여당이 법 개정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한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한창호 기자님. 예, 매일경제신문 한창호입니다. 저 청와대에서 그 이전에 서리풀 그린벨트 푼 거 관련해서 시장님이 거기는 젊은 층이 선호해서 그린벨트를 풀었는데 같은 논리인데 왜 용산공원에는 반대하냐 이런 목소리로 비판을 한 게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둘째로 민주당에서 그 오세훈 시장님이 재개발 재건축만 신경 쓰고 다른 대안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는 3, 4인용 뭐 5구나 8사주택이 가족용으로 공급되는데 1, 2인 청년주거 대책은 없다라는 얘기도 비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부 보도에서 뭐 청와대 발로 설명을 그렇게 들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젊은 층이 선호해서 뭐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를 했다. 저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시에 동의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래집을 비롯한 실혼부부들에게 주택 마련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동의를 했고요. 실제로 한 2만 가구 정도 공급될 수 있는 분량 중에 11,000가구가 미래집으로 상정이 돼서 일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아마 지켜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린벨트 보존과 아울러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 훼손된 지역에 한해서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를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는 판단을 당시에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면서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점을 엊그저께 국무회의에서도 분명히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오전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면담이 있었는데요. 핵심 의제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 시장이 김윤덕 장관과 몇 가지 현안 사안을 논의했다. 용산공원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용산공원만큼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를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가 돼야 한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의 전용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인근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YTN 기자가 또 질문을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뭐 활용을 할지 용산공원의 어떤 부지를 활용할지는 특정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현재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상응하기는 입장을 정리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과 함께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한 50여 개, 57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안 장관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통 80개에서 120개 정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 중에 발언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정확한 수치는 언급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보다 최대 2배 이상 그러니까 80개에서 12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은 또 잠시 뒤에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 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오늘 기소할 방침입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세용 기자, 2차 종합특검팀이 심 전 총장을 오늘 기소할 예정이죠? 네, YTN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오늘 오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있습니다. 전무곤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하 재판관할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10일 남겨둔 지난 13일에도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막바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해선 각하 처분했고 항고 포기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종합특검이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으로도 입건이 됐었는데 이 사건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의 이 사건은 일단 이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다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에 대해서는 오늘 기소하겠다는 방침인 거로 전해졌었는데요. 조금 전 종합특검에서 언론 공지를 통해서 전했는데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식 조사 이전 김씨 측과 서면 답변을 주고받고 사건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윗선으로 꼽히는 심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각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요. 전남, 광주, 목포시 지역구를 두고 계신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국구 이슈파이터죠. 신지우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민석의 더불어민주당 1호 과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대표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어제 제가 홍보위원장을 김남중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후에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국에 현수막 2개를 필수 개척하라. 하나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또 하나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전국에 걸도록 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면서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저는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희대는 물러나라. 민주당에서 현수막을 걸겠다고 합니다. 물러나라라고는 하는데 아직 탄핵한다 이런 언급은 김민석 대표가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탄핵 사유는 넘치죠.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탄핵 사유는 넘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떨어지고 내란임이 분명해진 시간 12월 4일 새벽 1시에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해제한 이후에도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명백한 내란의 의혹들이 짙어지고 있는 그 시간 대법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중한 모드로 그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을 취했죠.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로 읽힐 수 있는 행위였고요. 또 하나는 25년 5월 1일 날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2심에서 공직선거법이 무죄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로
판결 나자마자 며칠 되도 않아서 대법으로 가져와서 대법에서 그것도 전원합의체로 바꿔가지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죠. 명백한 대권 개입이었고 사법의 정치 개입이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 노골화됐고 조이대에 대한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사태 이 대면 없이 대면 재청 절차 없이 대면 재청 절차 없이 서면으로 이걸 보면서 이분이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사법부의 권한은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사법부의 권한은 자기의 정치 권력을 강화하라고 자기의 권한을 강화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복무하라. 국민의 사법 정의에 복무하라고 준 것인데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좋은 머리를 국민들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국민의 뜻을 계속 어기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법관 서면 제청 건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그러니까 대면 제청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법사위에서 새로 밝혀진 사실인데요. 예. 노경필 우리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후보를. 네. 그 4명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원 동반 사퇴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를 물었다는 거예요. 사실 의사를 물었다는 얘기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단독 행동일까? 예. 조희대의 오달까? 저는 조희대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건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역할을 뛰어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보여지고 이 자체로도 저는 어제 새롭게 밝혀진 사유로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서면 요청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사퇴 종용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이게 이제 잘못된 거 아니냐 탄핵 사유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엇이냐 하는 거에 그 해석의 차이인데 지금 우리 헌법 140조인가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데 이제까지 관례가 사전에 청와대와 대법원 측 간에 사전 물밑 조율을 거쳐서 서로가 합의한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왔는데 그 관례를 어기고 일방 통행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탄핵이는 우리 헌법에 뭐라고 규정돼 있죠?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위반도 경미한 위반은 안 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중대한 위반이에요. 그 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뭐 탄핵 입에 달고 사시는데 그럼 헌법 몇 조 몇 항을 또 뭐 법원 조직법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뭐 위반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탄핵만 지금 거론하고 계시는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하고 싶으면 뭐 본인이 억지 춘향이라도 뭐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거기에 대한 국민적 판단 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되고 사실 이게 그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기 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해 주기를 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김민기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대장동 그 몸통이라고 하는 김만배 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만배 씨 그 일당이 대장동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기관을 설립해야지만 가능했던 거예요. 대장동 프로젝트가. 그래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시의회 의장에게 뇌물도 주고 해서 1심에서 실형 2년, 징역 2년 6개월이 나온 분인데 이 항소심에 가서 무죄가 떨어졌거든요. 그 당시 김만배 씨에게 무죄를 준 수원고법 3명의 판사 중에 1명이 김민기 판사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그분을 딱 찍어가지고 그분을 제청해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못하겠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그 추천된 4명 중에 박순영 또 여성 판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그럼 제3의 그 후보로 하자. 나름대로 타협책이라고 생각하고 손봉기 그 부장판사를 제청한 건데 이게
어떻게 탄핵사유가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관습법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당시 새누리당이었나 한나라당이 그걸 위헌이라고 이제 제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판결을 했냐면 관습법을 가져와 가지고 서울이 수도라고 하는 것은 수백 년간 이어온 관습이다 그러면서 헌법 위에 관습법이라고 하는 주장을 만들어냈죠. 그동안에 이 임명제청을 함에 있어서 대면제청은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가 단 한 번도 어겨지지 않고 지켜져 왔던 관습입니다. 왜 이번에는 안 지켰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죠. 그거를 서면으로 제청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청권을 가지고 임명권을 흔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대면 요청을 했다는 요구도 나오던데 그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나는 요청했는데 제청했는데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사법부의 요청을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프레임이 말려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제청권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임명권을 흔들려고 하는,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조이대를 탄핵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이 사건 서면제청 이걸 가지고 우리가 탄핵하겠다는 이거 하나만이 아니다. 네, 그럼요. 차고 넘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두 분이 다른 논점을 갖고 이제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속보가 들어와서 이 속보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특검이 지금 수사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모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창수 전 지검장 등 5명을 기소했다, 재판에 넘겼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검이 최재훈 반부패 2부장, 서민석 전 부부장 검사, 그리고 김민구 전 공주지청장 등 당시 수사팀도 재판에 넘겼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부정하게 무혐의 처분했다, 이런 혐의하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조율하고 황제 조사를 했다, 이런 의혹도 포함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며칠 앞두고 지금 기소 여부가 무더기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창수 전 지검장 등 5명이 기소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추가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법사위에서도 조이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이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싸우자는 뜻은 아닙니다. 사법 절차와 헌법을 위반한 그 사유로 탄핵 소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 소추 여부는 국회의 권한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추천한 적 없죠? 저희도 끝까지 협의했습니다. 협의는 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해야 된다고까지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책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저희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정한 방법. 뭐를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거짓말인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노경필 처장은 민정수석하고 얘기했다. 대면이 아니고 서면 제청한다고 합의를 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반박이거든요. 저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 의도가 뻔한데. 그러니까
대면 요청을 하고 서면 제청하기로 했다는 그 얘기 자체에 뭐냐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뻔하잖아요. 대법원장은 자기 주장할 겁니다. 대통령 듣고 계시겠죠. 그런 다음에 나와서 합의가 안 될 겁니다. 나와서 대법원장 뭐라 그럴까요? 제청하였으나 대통령께서 우리의 제청을 거부하셨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 사법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는 겁니다. 조희대가 노렸던 것은 아마 그 대통령을 이 프레임 안으로 잡아들여서 대통령 때문에 지금 제청을 못하고 있다. 예. 이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 프레임에 걸려들 청와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는 합의했네 안 했네는 진위 여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는 오히려 저 의도가 무엇이었고 예. 그 의도가 관철되지 않은 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논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상할 수 없는 조희대 마음에 드는 대법관을 관철시켜내지 못하니까 4명을 다 동반 사퇴시키려고 시도했던 거잖아요. 그 내용이 안 나와서 좀 섭섭하긴 한데 예. 그 내용이 저는 정말로 직권남용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 김원희 이렇게 의원이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섭섭하지 않으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청권을 7개월이나 미뤘다.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와 상관없이 이거는 탄핵감이다. 이런 주장을 오늘 했거든요. 뭐 그건 본인들 주장이니까요. 탄핵 예.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최종적으로 이제 만약에 탄핵 소추를 하면은 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테니까요. 그건 두고 보기로 하고 이게 이제 7개월을 일방적으로 미룬 겁니까? 아니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밀린 겁니까? 그 실체적 진실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좀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문재인 청와대에서는요. 감사위원 후보로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김호수를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에게 제청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그 검찰총장까지 하죠. 그때 감사위원이 안 됐어요. 근데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이 법무부 차관했던 분이 바로 감사위원으로 오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건 청와대를 위해서도 좋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와대 요구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케이스나 지금 케이스나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럼 그때도 뭐 민주당이 화는 났어요. 어떻게 감히 대통령의 그 요구를 네가 뭔데 무시하냐 하는 식으로 그때도 뭐 탄핵 운운하고 했는데 결국 탄핵 소추는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고요. 사실 왜 그 4명 중에서 딱 김민기 판사라고 하는 그 김만배 무죄준 그 판사를 콕 찍어갖고 예.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런데 그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 사법개혁한다면서 뭘 만들어놨죠? 이른바 사심제, 재판소원법. 그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 거기에 승복 못하면은 재판소원에서 헌재가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 아내인 김민기 만약에 대법관이 판단한 사건을 남편인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거기서 또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 민주당 일부 사람들은 그때마다 뭐 재척 회피 뭐 하면 기피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건건이 맨날 그럴 거예요. 그 인물의 적절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 대법관들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 예. 검사 많죠. 판사도 많고요. 변호사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대법관 하면 안 됩니까? 자기 가족 중에 검찰 있고 재판에서 맨날 만날 거 아닙니까? 검사든 뭐 변호사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대법관 하면 안 됩니까? 하잖아요. 그런 문제는 시비 안 걸잖아요.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서 위법 여부를 가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법의 위헌 여부를 가립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른데 그걸 어디서 이해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지 저는 알 수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면 재판에서도 재척도 있고요. 기피 신청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절차를 이용하면 될 일이지 그 자체를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예. 직업 선택권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임명동의안을 안 보내게 될까요? 아니면 보냈는데 국회에서 부결시킬까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아직 뭐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예측하는 거야.
뭐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김민석 대표 마음 안에 시나리오는 뭘까요? 뭐 탄핵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탄핵만 흘리면서 당을 단결시키는 뭐 이런 시나리오일까요? 아마 정무적인 판단을 할 거예요. 마음 예. 같아서는 탄핵을 하고 싶겠죠. 근데 심자랑 함부로 했다가는 되치기 세게 당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이런 대통령 입맛에 딱 맞는 대법관 제청 안 해줬다고 이런 식의 어깃장을 놓는 탄핵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이 있을 거고요. 예.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갈 것이다. 네, 탄핵 여부는 저희가 잘 알아서 판단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하나 여기서 이제 저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 지적하고 간략하게 싶은데 얘기해 주세요. 사법부가 대법관을 추천하는 게요. 저는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미국은요. 대통령과 상원이 합니다. 예. 일본은 내각이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의회에서 대법관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만 예. 사법부에서 대법관을 추천하거든요. 차제에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기 식구를 자기가 추천하는 꼴인데 이게 예. 짬짬이가 가능한 구조적으로 가능한 구조 아닙니까? 이번 차제에 이번에 그런 구조를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까지 손질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 대법관 서면 제청 관련해서는 청와대 패싱이 논란인데 지금 북미 대화가 무르익는 와중에 코리아 패싱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화면 보시죠. 예정됐던 계획이 그것도 훈련 중에 축소되면서 몇 달간 훈련을 준비했던 군 내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밝힌 내용은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몰랐던 거는 외교 실패 아닙니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분이라 하더라도 Did he ask you specifically to scale back on those? Quiet. You're very disrespectful in front of this young man. Okay? 시험 문제 어려우면 빵점 맞고 당당해도 되는 거예요? 표현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인원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습니까? 글쎄 국무부는 우리의 10배가 넘는데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거나 비용 문제 등 다른 목적을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나갈 경우 다른 연합 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모처럼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리면서 미국의 여러 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북미 대화를 잘 만들어내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트럼프 속내를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SNS를 보고 알았다. 외교 실패 아니냐.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네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변명이 예. 미국 국무부 루비오 장관도 몰랐는데 한국 외교부 장관이 내가 모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어법인데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대단히 무책임한 거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가 트럼프 1기였어요. 그때도 뭐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워게임 이거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갖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한미 합동 연습이 축소가 된 적이 몇 번 있지만 그거는 사전 조율이 돼서 그렇게 양측 합의하에 뭐 축소도 되고 뭐 됐는데 요번처럼 코앞에 두고 이렇게 된 거는 전례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루스 소셜에 쓴 거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하잖아요. 뭐 이란전 관련해 가지고 거기 뭐 협조를 안 한 거 그것도 이런 그 취소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일단 루비오 장관,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알았고 몰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 그럼 뭐 사과 반성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좀 뭐 미안해하는 표정이라도 줘야 되는데 뭐 어쩌라고 내가 모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참 예. 의아스럽습니다. 어쨌든 정보력 부재 아니냐 이런 지적을 또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국에 있는 우리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분들이야 예. 코리아 패싱을 지적하고 싶은 모양인데 미국 여론을 보니까 코리아 패싱 얘기는 안 하고요. 미국 패싱 얘기를 미국 합니다. 패싱. 네, 예. 지금 미국 정부도 패싱 당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예. 우방국을 밀어내고 적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뭐 예. 뉴욕 타임즈뿐만 아니라 조야가 다 트럼프의 단독 행동, 이 단독 플레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자기들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말렸겠죠. 그잖아요. 알았으면 말렸겠죠. 몰랐으니까 못 말리고 트럼프의 단독 플레이. 오직 단독 트럼프 행동. 대통령만 아는 네. 겁니까? 자기 혼자만 알고 저질러버린 걸 X에 올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국 패싱 문제를 우리나라의 문제로 하지 말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란전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아서 화난 듯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예. 얘기인데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요구했던 건 군사행동입니다. 이란전에 동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국익에 부합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면 트럼프의 요구에 부응해서 군사행동에 참여했어야 됩니까? 저는 어떤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약간의 미움을 받고 국익을 지켜냈다면 그걸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배포를. 미움을 받는 거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워낙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라. 또 예전에 페이스메이커냐 피스메이커냐 예. 예전에 그 정상회담 할 때는 또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셨었잖아요.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미연합 연습 축소를 통해서라도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고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장동혁 대표 바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왜 한국을 도와야 하느냐면서 노골적인 비난하지 않았냐. 이대로 가다면 향후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려도 한국 패싱은 기정사실일 것이다. 한미훈련 축소가 평화라고 하는 건 지금 역대급 정신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얼씨구나 하고 경의를 표한다. 이 글을 또 밤에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올 3월에 그때도 한미 합동 훈련이 있었는데 야외 기동 훈련 요거를 한국 측에서는 하지 말자. 예. 근데 미국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군 의지대로 그게 실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권은 이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학업에는 별로 마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북한의 GDP, 우리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나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국방력 탑5 안에 드는 거고 우리 국방력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데 차고도 넘친다. 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사실상의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 57개 얘기했고 안규백 국방장관은 80개에서 120개 추정했지만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는 걸 모르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1993년 3월에 NPT 탈퇴하면서부터 북한의 핵 위기라는 게 이른바 시작됐는데 북한이 그렇게 한 거는 이른바 비대칭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또 미사일이라고 하는 요 특정한 분야의 무기를 가지고 다른 전력의 열세를 한꺼번에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균형만 잡히는 게 아니라 핵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아무리 핵 이외의 전력이 월등하다 할지라도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북한의 비대칭 전략인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얘기할 때 보면은 그냥 북한을 그냥 핵 보유국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깜짝깜짝 놀라고 그다음에 지금 이 한미 훈련 축소를 그토록 목 놓아 고대했으니까 저렇게 경의를 표하고 하는 건데 정말 또 하나 놀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도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자. 이 환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환수는 굉장히 과거 좌파 운동권 사람들이 쓰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예요.
진보 성향의 그 경향신문조차도 전환이란 말 씁니다. 이게 마치 뺏겼던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한미연합사는 그게 아니에요. 한미 양국 국군 통수권자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데 그 작전 통제권을 사령관을 미군을 시킬 것인가 한국을 시킬 것인가 거기서 그 전환이 되는 건데 이런 식의 인식.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저걸 일방적으로 취소하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그럼 국민들이 이게 발 뻗고 나라의 안전을 믿어도 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반론하시죠.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추세로 가는 것 같고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한미 연합 훈련이나 그다음에 군 작전권을 다시 가져오는 거, 이런 문제들이 이제 현실적 의제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전쟁의 위험성을 낮추는 겁니다.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집권 여당에서는 이 평화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화 체제 구축에 장애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는 거죠.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오늘 처음 밝힌 것 같아요. 핵무기 숫자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7개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는데 80개에서 120개다. 이렇게까지 오늘 언급을 했거든요. 네, 뭐 정확하게 숫자를 구체화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했는데 저도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사실은 이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는 이런 것으로 나가는 방향일 텐데, 아까 신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냐 마냐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어떤 외교적 판단이라든가 혹은 남북관계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일단 뭐 연합훈련 축소되고 이렇게 핵무기 숫자 늘어나서 이제 보유국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국민 안보 불안이 이제 증감되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또 북미 대화 분위기를 또 이끌어가는 것도 또 국익에 부합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계획을 가져가야 될까요?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대단히 예측 불가능하고 어떤 미국의 전통적인 이 국방 외교 안보 노선에서 멋대로 그냥 일탈해갖고 무슨 쇼맨십으로 뭐 하고 그런데 제가 요거 하나 사실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까지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그 정상회담 되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면서 뭐 긴장 완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를 끌어내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자 그럼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요, 미국의 핵 우산을 우리가 그거 갖고 이제 억지력인데 그거는요 브로큰 엄브렐러다. 부러진 우산대다. 그런 얘기가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안은 뭐냐? 자체 핵무장이냐? 아니면 한미 핵 공유를 더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않고 그냥 미국 대화만 지지한다? 그건 좀 무책임하죠. 아니, 그러니까 핵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갖고 있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용할 일이 없게.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핵이 우리의 위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북핵 대응 전략을 두 분이 시작을 하면 저희가 오늘 끝낼 수가 없습니다. 잠시 뒤에 또 저희가 북한 전문가를 모셔서 나눠볼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두 분 논의는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죠.
청와대는 내부의 불편한 기류 속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제청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행을 깨고 대법관 후보를 청와대에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없는 것 자체가 메시지란 겁니다. 내부에선 대통령 패싱이라며 격앙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온 법원 행정처장이 민정수석실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제청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화하고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방식을 취했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관례를 깬 수준이 아니라 헌법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란 반발도 나옵니다. 그런 만큼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장기간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와 청와대가 직접 대립하는 형태로 사태가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임명동의안은 제출하되 여당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부결을 끌어내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이틀 만에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한자리에 모아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운명 공동체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당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대법원장을 맹비난한 만큼 여당이 청와대를 대신해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여야가 용산공원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일단 유보하고 오늘 본회의에선 민생 위주의 70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 파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로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주요 쟁점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전 회동을 갖고 오후 본회의에서 70여 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지난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돼서 국회법에 따라 지체 없이 표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관심을 모았던 일부 주택 공급 관련 법안들은 일단 처리를 유보하고 다음 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용산공원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 촉진법 등을 오늘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그 내용을 반영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여야 간 합의를 마친 민생 법안 위주로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양당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오늘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아침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전국에 현수막 2개를 걸라고 지시했다며 그중 하나가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국에 현수막 2개를 필수 개척하라. 하나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또 하나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전국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관례와 불문율을 깼다며 결자 해지가 우선이고 진퇴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등 친청계 인사들을 중심으론 탄핵 소추도 거론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고리로 조 대법원장 방어와 함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려는 것이 종착역은 결국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며 위헌적인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저는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내부적으로도 굵직한 일정들이 많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여 투쟁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내 복잡한 현안들이 맞물려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먼저 오전 최고위에선 당원 투표 등이 거론돼 온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5시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비공개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당 쇄신 방안과 함께 장동혁 대표의 노선과 거취 문제까지 폭넓게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도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징계 대상에 오른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의원은 절차에 부당함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만약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경우 계파 갈등이 다시 격화할 수 있어 당내 파장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와 통영 등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물가 부담 등을 줄이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와 담합, 소비자 기만 행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약에 취한 듯한 모습의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체포됐다가 석방이 된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오후에 소환 조사에 나섭니다. 경찰은 남성이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오남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오늘 조사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경찰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모발 정밀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된 뒤 경찰이 A씨를 불러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6월 경기 수원시 권선동 주택가에서 A씨가 팔을 늘어뜨린 채 비틀거리며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SNS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간이시약 검사 양성 판정을 근거로 A씨를 체포했지만 이후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서 A씨는 다음 날 바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모발 정밀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마약 투약 정황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까? 네, 경찰은 A씨가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오남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히 모발에서 검출된 성분 가운데는 A씨가 처방받은 정신과 약의 성분과 같은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인데요. 앞서 경찰은 A씨를 석방한 뒤 주거지와 신체를 3차례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머리카락을 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한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경찰은 A씨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압수물,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처방약이 아닌 다른 경로로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가 달린 행정소송 2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공원 부지 용도를 바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연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만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귀국합니다. 대미 투자 압박과 추가 관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김정관 장관 언제 한국에 돌아오죠? 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앞서 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콕 집어 투자가 늦어지고 있다며 압박하자 지난주 급히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직권면직된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맡고 있던 관세 협상까지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김정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발표를 앞두고 막판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도착 후 가장 먼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이틀 연속으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이미 투자가 확정된 미국 조선업 투자 계획,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 외에 어디에 투자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첫 투자처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LNG 복합 화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가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김 장관은 여전 본부장이 맡던 관세 협상도 이어나갔는데요. 어제는 관세 협상 파트너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났습니다. 최근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이 과잉 생산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 생산 제품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산업계에서는 또 추가 관세가 매겨진다면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했던 관세 상한선 15%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만나 한미 조선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김 장관의 방미 성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뒤에 가진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본체 부진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 시장은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등 이 기존의 건축물 부지를 포함한 본체 부지 전체는 국가 정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1cm도 주거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캠프킴이나 격리단 등 인근 부지 활용을 역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산공원 법 개정 등의 논란 대신 대출 한도 확대와 보증보험 규제 완화 등 청년들이 즉각 체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에 집중해달라고 김 장관에게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회동에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으나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수량 절충안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택 공급 문제 협의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늘은 입장차를 확인했으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회동 직후에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활용 문제 등 주택 공급 의제들에 대한 오 시장과의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에서 제한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원 내 구체적인 부지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서 장교 숙소 등 일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며 오늘 회동에서 구체적인 부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폭발적인 관심 속에 상장한 가운데 이 로봇이 커피 제작, 택배 분류, 놀라운 운동 능력까지 선보이며 거의 모든 영역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무인 카페 로봇을 보면 이제 시간당 202잔의 커피를 만들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심지어 시간당 1,200개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택배 물류를 처리하는 것도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운동 능력도 놀랍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틀 전에 유튜브로 공개된 유니트리의 이 로봇 제자리에서 2m를 뛰어오르고요. 초속 12.66m로 달려 우사인 볼트의 최고 속도를 넘어섰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험지를 누비는 사족 보행 로봇까지 군사훈련에 이렇게 투입되며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욕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는 기상천외한 경주가 벨기에에서 펼쳐졌습니다. 형형 색색으로 꾸민 배 위에서 이 사람들이 노를 저어 물살을 가릅니다. 현지 시간 15일 벨기에 디낭의 메즈강에서 올해로 44회째를 맞은 국제 욕조 경주 대회가 열린 겁니다. 크고 작은 개성 넘치는 배들 사실 모두 욕조를 꾸며서 만든 건데요. 올해 주제는 음악의 아이콘으로 유명 음악가와 노래를 소재로 배를 장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터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약 1km를 이동해야 하는데요. 1982년 시작된 이 이색대회는 매년 8월 15일 열리는 디낭의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우 황정민에 이어서 신예 배우인 홍민기도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전 연인이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오히려 자신이 스토킹 피해자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배우 홍민기와 사귀었다는 여성이 교제 당시 폭행과 협박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깨트리고 어깨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홍민기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데이트 폭력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결별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 여성이 계속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왔다며 스토킹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릴 핵심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일시 장소의 CCTV, 목격자가 있다면 참고인 진술도 중요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 등을 하였는지가 요건이므로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두 사람 각 사건에 대한 혐의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양측의 공방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소속사 입장 발표 뒤 홍민기가 임신 중절을 종용했고 혼자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추가 폭로를 내놨습니다. 홍민기 측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여성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진실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사실관계를 가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논란이 이미 커진 만큼 촬영을 마친 작품에까지 여파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으로 만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 네.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을 했는데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to happen. They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If I were president, I wouldn't have allowed it. But he's got them. And I know Kim Jong-un very well, and he's going to be fine. As long as we have a smart president, he's going to be fine. 네. 57개, 네. 뭐 50여 개도 아니고 57개라는 건 뭐 정보를 뭐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미국 대통령으로서 북한 핵에 베일에 쌓여 있는 북한에게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함으로써 좀 정보력을 과시하는 측면이 하나 있죠. 또 하나는 명분보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실리를 취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네. 그런 핵에 대한 어떤 그 뭐 무기고에 얼마의 핵이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던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됐어야 된다. 북한이 핵을 갖게 놔둬서는 안 됐어야 된다면서 전임 대통령들의 비핵화 정책, 북한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다음에는 태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제는 김정은과 내가 잘 지내야만 그걸 관리할 수 있다. 예. 이런 핵을 가진 사실상의 핵 보유국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김정은을 잘 달래려면 협상장으로 유인을 해야 되니까 핵에 대해서도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인정을 해주고 또 거기에다 덧붙여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카드까지 던져서 뭔가 좀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그런데 그 국방회의 중에 안규백 장관이 네. 지금 뭐 파악된 바로는 북한의 핵무기가 한 80에서 120개다 이렇게 네. 좀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한국 정부도 사실 뭐 독자적으로 우리가 판단한 건 아니고요. 이게 한미 연합 정보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판단이 되어 온 거거든요. 근데 숫자 차이가 커요. 네, 과거에 이제 예. 50개 정도에서 90개 정도로 한동안 굳어 있다가 예.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였는데 100개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었죠. 그런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런 정보 판단 숫자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숫자, 정말 있는 걸로 확인된 숫자, 이거를 57개라고 찍은 것 같고요. 안규백 장관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57개라 그런다고 갑자기 한미 그동안의 정보 판단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판단을 아마 국회에다가 보고하는 이런 형태를 취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뉴스를 본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네. 이 뉴스를 보면서 뭐 들켰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아니면 헛정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속내가 좀 궁금해요. 글쎄요, 아무래도 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 숫자 자체가 예. 저는 더 의미는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네, 한미 연합이 판단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는 그런 고급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추산치가 아니고 어떤 정보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숫자를 말했다는 건 이미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내포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입니까? 의미가 깔려 있죠.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라든가 NPT 체제에서의 5개 핵 강대국 그 반열에 끼워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그동안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었던 3개 국가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부분을 트럼프가 이번에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좀 시사를 한 거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발언 자체가 또 본인들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변화를 좀 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 체제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 김정일 때 2차례 핵실험을 했던 걸 김정은이 4차례를 더해서 예. 사실상 기술적인 완성 단계라 그런 6차례 핵실험을 다 마무리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헌법에도 핵 보유를 못 받고 심지어 핵을 포기하라 그러면 이제 나보고 위헌을 하란 말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단계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북한은 최근 한 2, 3년간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고 애를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힘을 실어준 거죠. 이건 뭐 처음은 아니죠. 작년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그 당일에도 네네.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준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그동안의 비핵화 기조 이런 것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좀 앞서 나가는 듯한 언급이 어떻게 앞으로 매치가 될 거냐 이 부분이 좀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핵무기가 57개인데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괜찮다. 네. 관리가 잘 된다라면서 영어 표현으로 fine이라는 표현이 네. 있었거든요. 이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의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제가 있죠. 나같이 예. 똑똑한 사람이 집권하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김정은의 핵 보유는 안전하다.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반가운 소리일 수가 없는 게 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2년 조금 더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2년이라는 건 사실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그 기간으로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기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의 핵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인정해주는 듯한 행보를 하고 한미 훈련이라든가 한미 동맹의 근간이 있었던 거를 다 이렇게 허물어 버린다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즐기고 과시하고 나가면 되지만 그 뒤에 뒷감당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그럼 미 국방부나 미 국무부는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트럼프 시기 때 거를 회귀시킬 수는 있겠지만 예. 그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공식적인 북한에 대한 기조는 뭐예요? 아직도 비핵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비핵화 기조 부분은 국무부라든가 백악관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북핵에 대한 입장은 북한 비핵화 추진이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지난 5월 중순에 베이징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나중에 미국 측의 팩트시트 나온 거 보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또 핵클럽이라고 불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예. 절대로 인정 안 된다 이런 게 있지만 트럼프의 지금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예. 충분히 북한 핵 부분을 언급을 하고 또 전향적으로 인정할 것처럼 이렇게 유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핵무기 57개라고 그러면서 비핵화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모순적인 면도 네.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연내에 만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2년 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라는 건 그 모습을 연출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이란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고 이란에서 예. 많은 실점을 했기 때문에 예. 북한 문제, 김정은을 다시 보자. 이거 잘하면 흥행이 되겠다. 트럼프는 10년 넘게 자기 이름으로 TV 쇼를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손님을 모시고 어떤 주제를 이 시점에 해야 흥행이 가장 잘 되고 시청률이 오르는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란의 시청률이 떨어졌다는 거군요. 그럼요. 그거는 시청률을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폭망한 수준이기 예. 때문에 11월 3일 중간 선거를 겨냥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을 어떤 식으로든지 일기 때 3번 본인이 만났던 그 상태로 다시 회담장에 끌어내는 그게 급선무가 되고 있죠, 지금. 에이펙 전후에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중간선거는 11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흥행을 하려면 사실 중간선거 전에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8, 19일 날 열리는 에이펙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시점도 맞지 않지만 성사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김정은의 어떤 호응을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도 맞지가 않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열리니까 김정은이 중국은 좀 편안하게 생각할 거다. 그거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네. 트럼프가 오는 아시아 지역에 오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만난다. 이것까지도 가능한데 예. 김정은은 다자 외교 무대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 9월에 북중러 중국 전승절 행사에 가는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에이펙이라는 게 얼마나 큰 다자 무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가가지고 트럼프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자 외교에서 뭐를 한다? 이게 적합하지가 않고요. 네.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이제 좀 꺼름직한 게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에 가잖아요. 예. 그러면 가서 트럼프를 만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보여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예. 한국 정부는 당연히 북미 관계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지금 자처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측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뭔가 중재하거나 아니면은 동참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연출하고 싶은 게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욕심일 그렇죠. 거거든요. 예. 2019년 6월에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때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거기에 중재자 역할로 이렇게 갔는데 남북미 이렇게 예. 대화가 되고 근데 그때 있죠. 김정은 표정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직후에 트럼프한테 보낸 친서에 보면 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빼고 좀 만나자. 성가시다. 우리끼리 다음에는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과연 이재명 정부의 입장까지 고려해 가면서 북미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느냐.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에이펙 이전에 그 11월 3일 중간선거 이전에 만나서 중간선거의 어떤 흥행 효과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예. 또 김정은이 조금 더 편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북미 대화가 이뤄진다면 시점이나 장소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커질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북한인데 네. 북한의 입장이 지금 명료하게 나오는 게 없고 오히려 김여정은 뭐 관심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시초문이라는 예. 얘기죠. 그 얘기도 저는 일견 타당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뭐 친서 수준을 보내고
김정은이 거기에 화답을 하고 이런 정도라면 네. 김여정이가 저렇게 반응하기는 좀 무리겠죠. 그렇군요. 친서가 나오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아마도 제 판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뉴욕에 있는 북한 대표부, 유엔 대표부를 통해 가지고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네. 그동안에는 북한 입장에서 뭐 레터라든가 이런 거 제안서 같은 걸 받지 않다가 적어도 그걸 수용하는 듯한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거 이런 걸 트럼프 특유의 어떤 화법으로 미리 기정사실화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왔다. 이렇게 좀 블러핑을 했는데 김여정 입장에서는 조금 더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너희들 제안을 받은 상태가 아니다.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공을 트럼프 쪽에다 넘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두 지도자들 간의 관계는 그래도 훌륭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 보면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시점이 좀 언제 잡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8월의 끝자락에서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비가, 경남 등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민 캐스터, 지금 서울 날씨 어떻습니까? 네, 서울은 하늘빛이 잔뜩 흐린 가운데 약한 소나기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온 자체는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7.9도로 평년 수준을 다소 밑돌고 있지만 비가 습도를 끌어올리면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기온은 31도까지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산발적인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최근 호우 피해가 난 경남 지역에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보되는데요.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고 저녁까지 그 밖에 중북부 지방에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경기와 영서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충청 이남으로는 특보가 유지 중입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1도, 광주와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서부 지방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